군사 문제를 저희가 주로 다룹니다만 가끔은 이론 공부도 좀 진지하게 해보고 싶습니다. 예, 예. 오늘은 군축 이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다고. 그렇죠. 군축. 뭐 암스 컨트롤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군비 통제 또는 뭐 암스 리덕션은 이제 군비 감축입니다. 네. 하여간 뭐 군비하고 전쟁하고 이제 관계가 있다라는 그런 이론이에요. 네. 군비하고 전쟁하고 관계가 있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무기가 많아서 이거를 줄이면은 그 전쟁 날 확률보다 평화가 온다라는 그런 가정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군축 회담 이런 것도 하고. 군축 회담도 하고 또 뭐 여러 나라가 그런 데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군비 통제실, 뭐 국방부 안에 그런 그 부서도 있고 그런데 그게 이제 그 사실은 우리가 그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하고 실제는 틀립니다. 네. 그렇습니까? 그럼요. 그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 그 통념하고 이론하고 틀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를 잘 받아들이질 않아요. 통념의 관성이 거셉니다. 그렇죠. 생각보다. 그러니까 군비를 남북한 간에 지금 너무나 군사력이 많지 않냐. 북한은 119만 명이나 되고 대한민국은 70만 명 가까이 되고 탱크도 쟤네들 4,000대 우리도 뭐 한 3,000대 뭐 이렇게 되는데 이걸 확 줄여놓으면은 전쟁이 안 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거는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독립변수, 종속변수를 틀리게 보는 거예요. 그 군대는 무기는 생각하는 그 생물이 아닙니다. 그 인간이 쓰는 거죠. 그래서 무기가 많다는 것은 분위기가 나쁘다는 것을 상징하는 징후입니다. 징후. 그래서 무기가 많다. 예를 들어서 이 나라는 60만 명, 저 나라는 100만 명 군대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30만 명 바씩 줄이자 해갖고 60만 명, 30명, 저걸 50만 명으로 줄이자. 병력 감축. 그러면 평화가 오느냐? 아니에요. 평화 오지 않습니다. 평화는 언제 오느냐? 전쟁을 할 마음이 없어지면 평화가 옵니다. 근데 전쟁할 마음이 무기가 있다고 뭐 못하고 하고는 아닌데 쉽게 얘기해 봅시다. 그러면은 지금 대한민국의 군비 통제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많고 학자들이 책도 쓰고 그러는데 남한하고 우리 대한민국하고 북한하고 이렇게 다른 거 복잡하니까 빼고 군대 우리는 60만 북한은 120만 얼마로 줄이면 전쟁이 안 나는 수준이 될까? 그거는 피차간에 10,000명만 남겨놔도 전쟁이 일어나려면 일어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 줄이자. 그래서 아직 반씩 형편없이 5분의 1씩 줄여보자. 그러면은 한국은 뭐 한 10만 명대 될 거고 북한은 한 20만 명 되죠. 그럼 이제 전쟁이 안 나냐. 그게 바로 6.25 때입니다. 그 숫자가 고를 때가. 그래서 이거는 숫자하고 전혀 관계없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했듯이 전쟁을 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군비가 그만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군비가 그만큼 있어도 전쟁을 해야 될 생각을 안 하면은 그냥 그래서 그 미국하고 소련이 군비를 대폭 감축했는데 그건 언제 감축했느냐. 이제 서로 전쟁을 할 이유가 없어졌을 때 줄이는 겁니다. 전쟁을 할 이유가 요만큼이라도 있으면 못 줄여요. 그래서 강제로 줄일 때 엉터리로 감축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것이 1920년대의 그 워싱턴 군축회담이라는 거가 있었습니다. 워싱턴 군축회담이 그때는 이제 해군력 때문에 전쟁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해군을 그 미국 5 그리고 영국 5대 5대 3대 뭐 해갖고 영국, 미국, 독일, 이태리, 일본 이 나라들이 그 비율로 5대 5대 3대 뭐 이렇게 쭉 줄였는데 그때 그걸 줄이고 나니까 예를 들어서 구축함을 그 몇 톤 이상 가질 수 없다 그랬더니 참소원 갖는 거예요. 그때는 총톤수로 이제 나눴는데 아니 총톤수가 아니라 구축함 그때 척수. 구축함이 제일 무서운 무기니까 구축함을 다 줄이자. 그래서 구축함을 다 줄였어요. 그래서 구축함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톤수가 아니고 이제 척수를 가지고. 그렇죠. 아니 톤수지. 톤수. 톤수로 이제 그 5대 5대 3대 뭐 이렇게 비율을 정했는데 줄이자 해서 줄였는데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줄이자는 무기는 못 만들고 다른 무기를 만드는 겁니다. 그게 항공모함이에요. 항공모함 줄이자는 말은 한 적이 없거든. 그래서 일본도 무리를 해서 항공모함을 만든 거군요.
그러니까 구축함을 못 만들게 하니까 항공모함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네. 강제 군축은 평화를 가져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평화를 하겠다는 그 마음이 있을 때는 안 줄여도 전쟁이 안 나고, 그리고 전쟁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은 군비를 줄여도 전쟁이 나고 오히려 전쟁이 더 나기 쉬울 때도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170만이다. 북한이 100만이다 그러면 북한이 선제 공격을 해도 헛거예요. 네. 70만을 한꺼번에 괴멸을 못 시키거든. 우리가 이제 핵 빼고서 싸운다 칩시다. 그래서 반격을 하게 되고 그래서 선제 공격이 아무 무의미해집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국은 10만 명, 북한은 20만 명이면 이거 선제 공격이 가능해질 수 있어요. 한 번에 없앨 수 한 있는 번에 없앨 수 있는 만큼 내려가 있는 병력이니까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그 양적인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마음, 예를 들어서 총이 사람을 죽이냐, 사람이 사람을 죽이냐라는 질문에 보면 딱 알죠. 그래서 그 한스몽에소 같은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런 그 잘못된 군비 축소는 오히려 전쟁을 부추긴다. 네. 왜? 이걸 못 만들게 하니까 다른 걸 만들어 버리는 게 더 무서운 거. 항공모함, 잠수함. 이게 전쟁이 더 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싸우려고 그러는 사람들한테는 줄여도 아무런 의미가 없고 줄이지도 않고, 그래서 군비라는 것은 이게 독립변수가 아니에요. 군비가 많아서 전쟁이 나는 게 아닙니다. 전쟁이 날 것 같아서 군비가 많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쟁이 날 것 같아서 군비라는 종속변수가 많아졌는데 종속변수를 어떻게 바꾼다고 독립변수가 바꿔지느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쟁하겠다는 의지가 이 총 좀 줄였다고 줄어드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평화 지상주의자들은 군비 축소 또 병력 감축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합니다만은 그게 큰 의미가 없고 역사적으로는 네. 오히려 그 군축을 하는 과정에서 전쟁이 날 확률이 더 높았다가 네. 그 경험적인 데이터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국제 감시망을 피해서 몰래 그렇죠. 네, 상선인 척 위장해서 건조를 하기도 어차피 했고. 전쟁을 할 의도가 있는 나라라면은 네. 그 어느 특정 무기를 못 만들게 하면은 다른 거로서 더 무서운 걸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그 군축회의의 역사에서 가장 대표적인 실패를 이제 그 워싱턴 군축회의로 보는데, 그래서 잠수함 나오고 항공모함 나온 겁니다. 군축함을 못 만들게 하는 바람에. 그리고 이제 군축의 사상 가장 성공적인 것이 레간의 그 미소 핵군축인데, 그는 소련이 미국하고 싸울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지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상 최대의 군비가 축소됐다 했는데, 네. 그래서 뭐 미국은 3만 발, 소련은 5만 발 있던 거가 지금은 전부 10,000발대 이래 몇만 발이 줄었어요. 그거는 줄은 이유는 서로 전쟁을 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줄인 것이지, 그것이 줄어져서 전쟁을 못하게 되었다가 아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때도 아이슬란드 수도 레이캬비크에서 그렇죠. 레이건 대통령이 고르바초프를 만나서 뭐 몇 분 얘기도 안 하고 회담 결렬이요 선언하고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그 레이건 대통령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소련하고 이게 너무 많아요. 다 죽이고도 몇 번 더 죽일 수 있는 것만큼 무기가 많으니까 네. 이거를 줄여야 되는데, 레이건 대통령이 그 아주 현실주의자라는 게 뭐냐면은 소련이 더 많았습니다. 핵폭탄 숫자가. 그런데 더 조금인 나라가 줄이자 그러면 많은 나라가 줄이겠냐. 내가 더 많을 때 줄이자고 그래야지 되는 거 아니겠느냐. 네. 그래가지고 레이건 대통령은 아주 간단한 초등학생도 알아들 수 있는 논리죠. 그래서 우리가 경제력이 좋고, 저거는 아마 아까 말했듯이 그 뭐 황새 뱁새 논리를 친 네.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만들면은 소련이 따라오다 죽을 거다. 경제적 다 파산되고. 그래서 정말 맞았습니다. 미국이 뭐 스타워즈고 뭐고 그냥 막 하니까 결국은 그 파탄을, 러시아가 파탄을 했고. 군비 경쟁을 하다가 어느 날 항복 그렇죠. 선언을 항복한 거죠. 한 거죠. 그러니까 고바초프 같은 뭐 개명군주가 있었던 것도 뭐 네. 하나의 팩터가 됐겠지만은 결국은 항복을 하니까 그냥 다 줄여버린 겁니다. 그래서 레이건 대통령은 역사상 가장 군비를 많이 늘린 대통령인 동시에 역사상 가장 군비를 많이 줄인 대통령도 네. 동시에 된 것이죠. 근데 줄인 것은 그건 정치적인 결과지. 네. 무기를 줄여서 평화가 온 것은 아니라 평화가 왔기 때문에 군비 축소가 대규모로 가능했다가 맞는 거죠. 이게 앞뒤의 선후 관계가 통념과는 많이 다르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군비는
군비가 많다고 전쟁이 나는 것은 아니다 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밖에 또 통념과 많이 다른 이런 이론이 있다면 우리가 어떤 게 혹시 있을까요? 그거 얘기했나요? 그 밀리터리 인더스트리얼 콤플렉스. 미국이 방산복합체. 네. 군산복합체 때문에 네. 전쟁이 난다. 네. 그 얘기도 좀 들려주시죠. 군산복합체 때문에 전쟁 난다가 이제 기본 상식입니다. 네. 군인들이 제대해가지고 저 무기회사 사장으로 가고 또 그 로비를 해가지고 무기회사는 그걸 팔아먹고 네. 그래서 이제 막 돈을 다 벌고 그리고 또 그런 말이 아주 대표적으로 유명한 말이 미국은 그 군산복합체 무기 팔아먹으려고 전쟁한다. 그 우리나라 한미동맹 그 반대하는 사람들은 무기 팔아먹으려고라는 말이 항상 입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역으로 적자난 거를 무기 팔아 메꾼다. 무기 팔아서 메꾼다 그러는데 그게 이제 이제 좌파들의 이론이죠. 좌파들의 이론이고 심지어는 그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 아이젠하워는 우파는 아닙니다. 그 사람이 공화당이지만은 그런데 그거를 미국의 좌파 교수가 근데 이제 미국에서도 그 60년대 벌써 한 50년 됐죠. 그 국제 정치학을 과학화시키자는 그런 움직임이 아주 크게 요원의 불길처럼 나오고 있었는데 그때 그 브루스 러셋이라는 예일 대학 지금도 이제 그 사람 아주 노 교수지만 있습니다. 그 브루스 러셋 교수가 그걸 한번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걸 이제 증명하는 겁니다. 그 군산복합체하고 전쟁과의 관계를 그때 이제 마침 월남전이 나고 있을 때예요. 그래가지고 월남전에서 이제 변수를 그 월남전에 그 존슨 대통령이 아주 고전을 하면서 전쟁하는데 막 화가 나면은 그냥 북폭을 그냥 왕창 느리고 그러다가 이제 말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파리에서 또 만나고 근데 그 패턴이 이렇게 하는 거에 따라서 미국의 무기회사는 사실 없어요. 근데 하여간 방산업체의 주가가 어떻게 변동하는가를 봤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가설은 뭐냐면은 북폭이 심화되면은 무기회사의 주가가 오를 거다. 생산량도 늘 테니까. 생산량 늘고. 그리고 평화회담이 시작되면은 무기회사의 주가는 내려갈 것이다. 왜? 이제 무기회사는 또 뭐 더 이상 전쟁 안 하니까. 그게 아주 영 반대로 180도 반대로 나왔습니다. 의외네요. 완전히 놀란 거죠.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존슨 대통령이 앞으로 베트남하고 파리에서 평화회의를 언제부터 열기로 했다. 그러면 주가가 쫙 오르는 겁니다. 그리고 근데 결렬돼가지고 다시 이제 북폭이 개시됐다 그러면 주가가 빡 내려가는 거예요. 상식과는 반대. 완전히 반대다 했는데 거기서 이제 그 브루스 로스 교수가 찾아낸 거는 무기회사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대한민국의 그 뭐 우리 쉬운 예를 들죠. 대한민국의 그 탱크가 흑표 전차라는 게 있습니다. 검은 표범. 영어로는 블랙 팬더예요. 근데 그 흑표 K2라는 탱크가 있는데 그게 그 독일자랑 맞먹을 정도로 성능이 좋습니다. 근데 그거 한 대 값이 얼마냐? 소나타 300대입니다. 비싸네요. 그 소나타 300대가 무슨 소리야? 소나타 만드는 회사가 만드는 거니까. 현대가 만드는 겁니다. 미국의 M1 전차가 세계에서 제일 좋은 탱크예요. 그 우리나라 흑표는 M1 전차를 이제 흉내내서 만든 겁니다. 그럼 그 M1 전차는 값이 얼마냐? 걔는 크라이슬러 300대입니다. 크라이슬러 만드는 회사가 만드는 크라이슬러에서 그걸 만든 거예요. 그리고 독일의 레오파드는 독일 탱크 폼나죠. 그 독일 전차 군단 뭐 이렇게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레오파드는 벤츠 300대입니다. 그러니까 벤츠에 우리나라로 치면은 그 소나타에 해당되는 벤츠 300대 메르세데스 벤츠죠. 그 일본의 그 90식 전차는 미쓰비시 300대. 그래서 이제 한국에 전쟁 나면은 현대자동차가 내려가지고 올라가겠습니까? 그렇죠. 그거예요. 아무래도 전쟁을 하게 되면 전쟁 당사국 기업의 주가는 내려가죠. 국제적으로 하락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현대가 그 블랙팬더를 그 K2 탱크로 막 팔아먹을 텐데 전쟁이 나면은 이게
소나타를 못 팔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러죠. 미국은 다르지 않냐? 그래서 미국은 네. 다른 데 가서 하는데 제가 방금 그 질문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미국도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를 하는데 전쟁이라는 거는 그 어느 경우에도 우울합니다. 그래서 그 전쟁이 시작되면은 그 국민들이 흥청망청하지 않아요. 자동차를 안 삽니다. 미국조차도 네. 야, 뭐 전쟁 나고 다 우울하고 우리 애들 나가서 죽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 분위기가 침잠하기 때문에 경기가 다 죽어요. 그런데 무기 만드는 회사만 있다면 그 회사는 사는데 근데 무기만 만드는 회사는 존재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거로는 이득을 남길 수가 없어요. 어느 경우도. 그 자체가 엄청나게 비싼 물품이고 그렇죠. 해서 이익이 날 것 같은데 그렇죠. 이익이 안 난다는 그렇지 겁니까? 그러니까 탱크만 만들어 가지고서는 손익분기를 못 넘긴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전투기 폭격기 이런 것도 그것도 네. 그러니까 전투기 폭격기는 보잉에서 만드는 거예요. 네. 보잉은 747 여객기 만드는 회사거든요. 777 여객기. 그런데 전쟁이 미국이 어디 뭐 가서 전쟁한다 그러면 한동안 그 국제 여행객 이런 거가 다 줄어듭니다. 그래갖고 여객기 산업이 그 전쟁이 일어나면 별로 네. 이렇게 그 재미가 없는 거예요. 관광 산업도 줄고. 그래서 뭐 전투기 몇 대 더 팔아먹은 건 사실인데 여객기 몇 대 못 팔므로써 헛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 세상에 순수하게 무기만 팔아먹는 그야말로 무기회사는 이게 무기회사는 없는 거구나.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가 탱크 만들고 그리고 유조선 만드는 회사가 군함 만들고 네. 잠수함 만들고 그리고 여객기 만드는 회사가 그걸 만든다. 여객기 만드는 회사는 세계 평화가 돼가지고 막 글로벌리제이션 돼가지고 관광객 막 늘어나고 그래서 비행기 막 팔리고 네. 그게 좋지. 전쟁해가지고 폭격기 몇 대도 만드는 거는 전체에서 별 볼일 없다 이거죠. 근데 왜 만들까요? 그래도 아니 만드는 거는 이제 그 기본으로 만드는 네. 거죠. 그 어느 나라든지 하지 않아더라도 갖고 있어야 되는 양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기업으로서는 그렇게 뭐 그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거나 이익률이 높은 사업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이제 뭐 미국 같은 회사가 이제 개발해가지고 네. 만들어 놓으면 거기서도 플러스가 났죠. 일단 파니까. 네. 근데 그것이 전쟁을 했기 때문에 훨씬 더 좋아진다는 아니다라고 일대 증명이 된 거예요. 왜냐면은 그러면 그 회사가 만드는 더 큰 품목들이 경기가 나빠지니까. 그리고 그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화약 회사가 있다 그러면 그 회사는 늘어나겠죠. 네. 근데 화약 회사가 늘어나는데 화약을 만드는 회사, 총알 만드는 회사는 그것만 만들 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회사가 정부에 야 전쟁에 우리 돈 좀 벌게 해갖고 영향을 미칠 만한 힘은 또 없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런 회사들은 소규모일 테니까. 그렇죠. 소규모일 네. 테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흔히 알고 있는 그런 군산복합체 이론은 실제하고는 다르다로 나오는 것이죠. 그 브루스 로셋 교수라는 사람이 증명을 해낸 겁니다. 그거는. 예, 그 아이러니네요. 이런 질문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소련과 수교할 때 뭐 30억 달러인지 차관을 줬다가 아직 못 받고 있는데 뭐 물건으로 주는데 네. 소련에서는 탱크로 줬지, 무기로 탱크. 주겠다. 네. 그거는 받은 게 잘한 겁니까? 받았습니까, 지금? 그 이제 소련이 30억 불을 못 갖고 네. 무기로 이제 일부를 줬는데 그 T-80이라는 탱크를 받았습니다. 네. T-80을 받은 거는 나는 그런 대로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그게 이제 공산권에서 최신형 탱크예요. 네. 그 당시에 우리 그 노태우 대통령 때죠. 그 당시에 최신형 탱크인데 그거가 우리가 갖고 있을 때 북한에는 T-72 정도가 최고였습니다. 네. 그건 확실히 압도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T-80이 있으면은 그거를 적군으로 삼아갖고 워게임 같은 거 하는데 아주 좋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받았는데 탱크는 소련 탱크가 또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거예요. 네. 소련이 만든 그 최대의 걸작 중에 하나가 그 T-34라는 탱크인데 6.25 때 끌고 왔던 탱크. 네. 그게 이제 2차 대전 때 아주 뭐 최고의 탱크였습니다. 뭐 미제보다 더 좋다고 그랬던 거고. 그런데 잠수함을 주겠다고 해서 우리 해군이 아주 뭐 기업을 했습니다. 소련 잠수함은 아주 믿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소련 잠수함은 가끔 가다가 깔아앉습니다. 네. 못 올라오죠. 땅에 그냥 닿는 거예요. 네. 그럼 죽는 거죠, 그러면. 그 산소 때문에 죽고 산소 공급 장치 망가져도 죽고 그러는데 그런 사고를 너무나도 많이 일으키는 그런 물건이에요. 그래가지고 한국은 이 한국 해군이
러시아가 그 잠수함이라도 갖고 와라는데 그건 뭐 돈을 못 받도 못 받았지 그거 갖고 오는 건 안 된다고 이제 반대를 했었습니다. 비행기는 갖고 온 게 없습니까? 비행기는 갖고 오지 않았는데 비행기는 왜 소련이 안 준다는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소련이 갖고 있는 소련제 비행기 중에서 제일 끝내주는 것 중에 하나가 미그 29입니다. 네. 지금 뭐 미그 33 뭐 아주 뭐 수호위 뭐 30몇 이렇게 계속 나가는데 이제 소련이 망하다 보니까 그게 별로 이렇게 세계적으로 의미는 없어요. 네. 그런데 소련이 이제 그러니까 러시아로 바뀌기 전에 그때 소련이 갖고 있던 것 중에서 제일 최고를 그 미그 29로 치는데 그게 우리 자유세계에 의하면은 그 F-16급에 해당되는 전투기입니다. 근데 북한이 그걸 한 30대 갖고 있는 거로 돼 있죠. 근데 미그 29가 좋다는 것을 소독공군이 증명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게 뭐냐면은 동독하고 우리 뭐 독일 합쳤을 때 어떻게 되냐 그런 얘기 한 적 언제 있어요. 그런데 무기도 다 없앴습니다. 아, 동독군이 보유하고 있는. 동독군이 보유하고 있는 무기는 새거 한 거 그냥 다 그냥 고철이에요. 그런데 소독공군이 이거는 놔두자. 네. 한 것이 바로 미그 29입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미그 29는 소독 마크 달고서 썼어요. 그 소독공군이 그래서 그 애칭을 그 뭐 독일 사람들이 리타 RITA 네. 그게 뭐 이쁜 여자 이름으로 상징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애칭을 리타라고 붙여줘가지고 그 미그 29가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동독의 흔적 중에서 남아 있는 게 미그 29였습니다. 무기로는. 무기로는. 네. 그래서 내가 이게 꽤 좋았던 무기 모양이다라고 이렇게 뭐 이렇게 독일 통일을 공부하다가 이건 정말 괜찮은 무기다라는 생각을 했죠. 이런 질문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공군이 차세대 전투기로 어느 정도 이제 비싼 무기를 사와야 되느냐 논의가 분분한데 뭐 최고 성능까지 필요 없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은 전쟁이 나도 작전 반경이 한반도로 국한될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장시간 비행이 가능한 전투기까지는 필요 없다라고 주장하는 분이 계시고요. 또 한켠에서는 전쟁이 나면은 이른바 좌표 폭격은 3일이면 끝나고 그다음부터는 언제 어디에 어떤 목표가 새로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비행 채공 시간이 좀 긴 최고 성능 비행기를 사는 게 맞다고 주장하고 어떤 쪽이 진실에 가깝습니까? 그게 이제 군사계 진실은 말이죠. 참 그게 좋은 것도 많이 사고 나쁜 것도 많이 사는 게 그게 최고입니다. 이제 그게 하일로 논쟁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비행기를 비싼 거를 소수를 사올 거냐, 조금 성능이 약하더라도 많이 사올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뭐 그냥 뭐 우리 돈 안 그러니까 그냥 대충 얘기 한 3천만 불짜리를 한 대 살 거냐, 600만 불짜리를 5대 살 거냐. 그 논쟁인데 답은 다 사랍니다. 다 사라.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이 없을 때도 그러니까 국방은 돈하고 따지잖아요. 내가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국방비는 사전 결정됐는데 그것이 초과했다고 더 못 쓴다라는 개념이 들어가면 안 되는 무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들이 자기 아이들 병원 가는 거를 대충 계산해 놔요. 그죠? 한 달에 뭐 이 정도는 그 우리가 병원 가야 되는 돈이다. 감기 걸려가고 뭐 주사 맞으러 가고. 그런데 요 놈이 많이 아팠어. 근데 달이 아직 안 지났으면 안 갑니까 병원에? 그거는 응급실 가야죠. 응급실 가고 뭐 외상으로 질러서라도 가는 거죠. 무기는 그렇게 사오는 겁니다. 무기는 필요하면 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는 뭐 항상 그러지만은 우리는 국군한테 최고의 무기를 사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뭐 우리 장 박사는 나는 전쟁 나면 이제 전쟁터 나가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나이로 봐서는 나이로 봐서는 뭐 그냥 그리고 뭐 후방 지원은 뭐 할 수 있겠지만 뭐 그것도 무슨 자원봉사에서 쌀이나 퍼주는 거지 우리가 뭐 총 들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안전한 곳으로 가는 사람, 피난 가는 사람들인데 전쟁터로 나가는 사람들한테 소수지만 최고를 사줘야 될 그 의무가 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은 목숨 걸고 나가는 거잖아요. 지키러, 우리를 지켜주러. 그래서 거기서 논리가 그리고 무기는 저는 그러니까 북한하고만 싸우는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 군사력은 이제 북한 내일 모레 무너져야 되는데 우리는 옆에 있는 모든 나라가 싸움을 걸었을 때
싸울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라는 그래서 좋은 거가 있으면 그건 난 사는 것이 그 무기를 사는 거로 맞다고 치면 무기는 돈으로 사거나 경제적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네. 심지어 그 아담 스미스조차도 국방은 경제의 논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방은 경제의 논리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경제의 논리를 초월해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내가 그 캐나다 해군을 한번 갔었는데 캐나다 해군을 어떤 그 기준으로 군함을 사오느냐 그랬더니 미국하고 같이 작전할 수 있는 걸 사온다 그러더라고요. 비록 많이 못 사지만은 미군하고 같이 따라다닐 수 있는 걸 산다. 그래서 자기네 거는 그래서 퀄리티상으로 최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기야 수준이 비슷해야 합동 작전. 그렇지 같이 따라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 그 군인들 농담하는데 우리가 그 뭐 엉성한 그 군함 가지고 미국하고 하면은 너네는 가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전부 다 오토바이를 타고 어디 가자고 나오는데 한 놈이 자전거 타고 나오면은 같이 못 가는 거죠. 세발 자전거 타고 나오면 네, 그 오토바이 탄 사람들한테 방해가 됩니다. 그렇지. 그 옛날에 그 코소보 전투할 때 네. 미국 장군들이 미국 공군이 짜증내면서 우리 혼자 하겠다 그랬습니다. 다 그 영국 비행기, 독일 비행기인데 타겟을 못 찾아요. 네. 그 타겟을 미국이 찾아주는 겁니다. 미국이 좌표다 정해주고 그러면 이제 그거 가서 하는데 그것도 자꾸 오폭해갖고 뭐 민간인 죽이고 그러니까 옆에 같이 한다는 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혼자 하는 게 더 낫다라는 그거 코소보인가 그때 클린턴 때 그 뭐 이제 그 인도적인 계획하고 그럴 때 그때 그런 얘기들 많이 나왔습니다.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다 이런. 네. 옆에서 못하면서 와서 그러면은 오히려 뭐 잘못 그 게임이 방해되는 거다는. 알겠습니다. 무기 뭐 방산 비리가 많이 터지고 있습니다만 국가는 전장에 나가는 군인들에게 최상의 무기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말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그렇죠. 합니다. 국민들이 그런 거죠. 네. 그리고 이춘근 박사님 말씀대로 앞으로 무기 구입을 할 때는 북한만을 상정하는 것이 아니고 통일 이후까지 시간의 지평을 좀 넓게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 한번. 그렇죠. 그거 곧 다가올 일이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자꾸 분단 시대에 너무 이렇게 몰입돼 있는데 네. 아니 옛날에 우리나라는 중국하고 싸우고 일본하고 싸웠죠. 지금 우리끼리 이러고 있는 참 어설픈 어이없는 세상을 살고 있지만은 우리나라가 당당한 독립국이 되면은 그때는 우리가 먼저 가서 싸우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일본, 중국 나 건드리지 마라. 그 정도 힘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 정도를 과시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지. 서해 바다도 못 건너가고 동해 바다도 못 건너가는 거 들고 있어봤자 그거는. 알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점이 많다고 봅니다. 말씀 감사합니다.